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복지 정책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무술 논란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켰습니다. 천공승 얘기를 좀 거론하기도 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국민소득 5만 불 공약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홍준표 후보 이거 자기가 잘 몰랐던 내용이다라는 대답까지 끌어냈는데 그런데 이 부분 보실까요?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굉장히 좀 극찬을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하시더라. 행정 경험이 대단하신 것 같다. 이 경험을 좀 설명해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일단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는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4명 가운데 4위로 아마 이번에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공격 포인트가 다릅니다. 1위가 아니라 2위인 홍준표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윤석열이냐 아니냐의 이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나머지 3명,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3분은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 2분은 이번이 대선 재수를 하는 거고 본인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대선 승부다. 마지막으로 다 걸기를 하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제주도지사를 중간에 사퇴하고 다시 중앙무대로 복귀를 하는데 이번 그 4등으로 가까스로 지금 이 본 경선에 진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희룡 같은 경우는 이 경선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인 미래, 정치적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점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 후보 같은 경우는 설사 4위로 본 경선이 끝날지라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차기 리더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 홍준표, 유승민은 어떤 공세를 취하더라도 여기서 윤석열 후보를 꺾는 게 더 중요한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원 후보가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 후보는 지금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깜보든 아니면 짬짬이든 그렇게 비춰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윤 후보를 활용해서 본인의 인지도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공세를 차단합니다. 3명이 공격하는 것보다 1명을 자제시키고 2명의 공격을 받아서 맞받아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정책 중심의 토론을 계속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현재까지 평가를 하자면 원희룡은 선방을 하고 있고 홍 후보와 유승민 의원은 의외로 자신들의 장점이 아니라 가십에 연연하면서 사실은 어떤 승리 포인트라든가 이런 포인트를 좀 쌓는 데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원희룡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속내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승민, 홍준표 대 윤석열, 원희룡이다라는 그 시선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다른 후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딱 잘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수님? 결국은 후보는 한 명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1, 2위 간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윤석열이냐 아니면 홍준표냐 이 싸움으로 누구나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편을 먹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희룡은 떨어져도 당대표 나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승민은 팀을 먹게 되면은요. 홍준표를 밀어줘야 되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그 승자의 자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팀 배틀 하는 걸로 보이게 되면 그 순간 유승민 후보는 확장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음 대선 기회도 없는데 확장성만 놓치면 경선 하나만 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도를 갖다가 팀 배틀 구도로 가게 되면 유승민 후보로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싫죠.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홍준표 후보보다 더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그 득점이 네. 다 홍준표 후보에게 가버리는 거죠. 이걸 두려워하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빨리 유승민 후보도 정책 토론으로 빨리 초점을 돌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책 토론하면은 제일 잘할 사람으로 유승민을 꼽았는데 이 무속인 논란에 이제 재미를 붙여셔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토론으로 빨리 장을 옮겨야 네. 본인의 장점이 바라면서 이런 팀 배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깐부에 빠지면은
밤새 드라마 보려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정책 토론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2대2 뭐 속칭 깐부 구도라는 것은 일단 유승민 후보 측에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동 토론회는 또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저희가 좀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이런 가운데 저희가 오늘 깐부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만 지금 각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지세를 넓히는데 지금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1위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1, 2차 예비 경선에서 떨어진 다른 주자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이건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이 상당히 좀 규모가 크지요. 또 아울러 탈락했던 외교통의 박진 의원 그리고 DJ 적자를 자임하는 장성민 전 의원이 이쪽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함께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교수님? 저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급할 게 없다고 봐요. 네. 자, 예를 들어 다음에 본인이 대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당대표를 한다던가 총리를 한다던가 그런 거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줄 서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고 다음엔 자기는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줄 서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자신의 그릇만 줄여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지금 1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먼저 줄 서버리게 되면 다음에 만약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이 돼버리게 되는 순간 공공의 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후보가 된다 한들 이길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줄 섰던 사람들 다 낙동하고 오리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대통령을 생각하는 대선 후보쯤 된다면은 네. 지금 어떤 캠프에 줄 설 것이 아니라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우리 당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입지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마음이 급하겠지만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마음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성급하게 마음을 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선이 끝날 때까지 이 추이를 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캠프도 보면은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좀 화력이 센 사람이죠. 이현주 전 의원도 캠프에 합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면면을 보면은요, 홍준표 후보 쪽 캠프에는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최재경, 하태경 두 후보 정도는 돼야지 이게 홍준표 후보가 흐름을 바꿨구나라고 할 텐데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거기다가 안상수 전 후보나 이현주 전 의원 이런 분들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주 전 의원만 놓고 봐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정치인이죠. 대 이재명 전선에서 나름대로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모읍니다만 반대로 그 공격 과정에서 독설과 막말성 발언을 한다면 오히려 홍준표 의원에게는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후보는 나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깐부나 파트너로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독설이라든가 뭐 이런 강경 공격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로 영입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홍캠프 입장에서는 당원들을 공략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몸집 불리기부터 하고 나서 보자라고 하는 이런 다급한 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다 비슷한 성격의 정치 어떤 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홍캠프에 왜 사람들이 없느냐. 그동안에 홍준표 의원은 어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같이 하고 싶으면 들어와.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당신 나한테 뭘 해줄지 모르는데 내가 가서 무슨 읍소하고 하진 않아. 네.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 계보가 없다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스탠스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고요. 현역 의원들 반대로 현역 의원들이 볼 때도 홍준표 의원이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가서 혹시 도와주고 홍 의원이 될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을 텐데 홍 의원을 만나본 분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2016년 17년의 홍준표와 2021년의 홍준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평론가님도 언급하신 인물이 한 명 있죠. 하태경 의원의 행보 또한 좀 주시가 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 의원은 어느 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 홍준표 후보하고는 뭐 대척점을 만들었으니까 홍준표 후보에게 갈 일은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분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줄 서게 되면은요, 몸값은 지금이 제일 비쌉니다. 근데 경선 끝나고 나면 선택하지 않았던 분들하고 척을 지게 돼요.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차기 대선 후보 주자였다라고 하는 몸값을 낮추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최재형 원장처럼 하태경 의원도 섣부르게 어느 캠프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갈 때쯤 네. 되면 경선이 끝나면 공식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또 정도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조금 비중이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식 캠프가 꾸려질 때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